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월 5일 수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 이탈리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식재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 이탈리아 음식들의 기본 식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올리브, 올리브유, 피망, 이 고추, 그리고 양파, 토마토, 올리브 잎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먼저 전반적인 이탈리아의 개요를 살펴본 뒤에 지리와 기후, 그리고 주요 역사, 유적과 문화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반도 국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지방 문화가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방색이 강한 이탈리아까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도 국가들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좀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도 국가들은 여러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 국가들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테네 민주주의로 유명한 발칸 반도가 있고요. 고대 로마 제국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이베리아 반도가 있죠. 여러분들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하면 이 신항로의 개척으로 그야말로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국가들입니다.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서요, 이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보통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사실상 이 비단길의 서쪽 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 동방의 모든 문물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 집적을 해서 이제 서유럽이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러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 비잔틴 제국, 그리고 오스만 터키 제국, 이러한 국가들이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또 한 대표적인 반도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이 대한민국이 위치한 한반도도 대표적인 반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반도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대부분 구릉지대가 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60~70%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자체의 생산력만 가지고는 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농경이나 목축을 통해서 이 전 국민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양을 생산해낼 수가 없죠. 농산물 혹은 수산물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와의 교역을 통해서 이 부를 축적하고 이 필요한 부분,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축산물을 수입해서 이 먹고 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도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체 농산물만 가지고는 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외와의 교역을 통해서 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예를 뭐 앞서 얘기한 바대로 아테네, 로마,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 오스만 터키 제국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반도 국가들은요, 운명적으로 해외와의 교육을 통하지 않고 이 폐쇄적인 국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약소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 공격에 노출되는 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이 폐쇄적인 구조, 뭐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있었던 세국 정책을 가지고는 이 사실상 국제 경쟁 무대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 지방문화라는 표현이 있고 지방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지도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피사의 사탑이고요. 예, 이탈리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넘어가가지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이탈리아 반도의 그림입니다. 뭐 장화처럼 생겼다고 하죠. 부츠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시칠리아 섬이 있고요. 여기 사르디니아 이 섬이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대표적인 제노바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로마, 피사, 그리고 나폴리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도시들이 이 중세 시기에는 각각 하나의 나라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는 방식도 달랐고, 또 독립된 국가로서 이 몇백 년간 혹은 1000년 이상 이 생존해 왔기 때문에 이 사실상 지방색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나라색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특히 르네상스 시기에 이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이 터키 이스탄불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 상당히 급발전하고 이 서양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두 나라는 이 나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은 이 사실상 전쟁을 치르기도 하면서 이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제노바와 베네치아 사이에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각각의 독립 국가들이 있었죠. 뭐 피사국, 베네치아국, 이 제노바, 로마, 다 이 독립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이쪽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와 이 프랑스에서 사실상 이 분열된 상황을 이용해서 침략을 해오고, 이 북부 지역은 특히 합스부르크가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놓이기도 하죠. 예, 서두가 너무 길어졌네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특산물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가면 무도회가 유명하죠. 뭐 물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한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이 베네치아는 따로 독립해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자도 보이고요. 올리브, 뭐 포도주, 해산물들도 보입니다.
이쪽 이탈리아 남부 지방에 이 바닷가 근처에 가면 이 피자가 아주 독특한 피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멸치가 되겠죠. 이 멸치 피자가 있는데 상당히 짭짜름한 것이 이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좋아하지 않긴 합니다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쪽 북부지방으로 가면 알프스 산맥이 있죠. 이쪽에는 버섯 이 피자가 유명합니다. 이 피자의 이 토핑은 사실상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자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예, 피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니까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탈리아는요, 이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슬로베니아와 이웃하고 있고요. 1861년 이탈리아로 통일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도시는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발전해 나갔죠. 사실상 1861년 이전, 즉 1861년 통일 이탈리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을 이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을 나는 베네치아 사람이야, 나는 제노바 사람이라고, 나는 로마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피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앞서 얘기했던 각각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지방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외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주요 도시로 한때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린 피렌체, 패션의 도시 밀라노, 물의 도시 베네치아 등이 유명하죠. 지리적으로는 대체로 부유한 도시가 모여있는 북부와 농업과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남부로 나뉩니다. 이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상당히 커요. 이 북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선진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 1인당 총소득도 높고요. 이 산업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남부지역, 시칠리아, 나폴리를 포함한 이 남부지역은 이 농업과 어업이 위주인 이 산업, 농업과 어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국민 총생산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산지와 구릉, 그래서 이 남북 간에 이 상당히 큰 격차가 벌어지고 또 거기에 걸맞게 또 갈등도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이탈리아의 경우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이고요. 이 반도 국가답게 이 산지와 구릉성 산지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나무가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북부에는 알프스 산맥이 길게 뻗어 있죠. 예, 이탈리아 국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 삼색기죠. 이 앞서 프랑스에서 보셨다시피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가로로 삼색기였는데 이탈리아는 세로로 삼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삼색기로 프랑스의 삼색기와 구분하기 위해 이 이탈리아 삼색기라고 부르고 있죠. 이 삼색의 유래는요, 자유평등 박애라고 보기도 하고 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삼색을 이 자유평등 박애를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의 삼림과 국토의 초록, 그리고 알프스의 눈과 평화의 흰색, 애국과 열혈의 빨간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하기 나름이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은요, 이 1796년부터 정복한 이탈리아 반도 내의 영토들을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죠. 이탈리아 북부에 치살피나 공화국이라는 위성국을 세우게 되고요. 이 국가의 국기가 프랑스의 국기를 본따서 만든 삼색기였기 때문에 이 삼색기의 유래를 치살피나 공화국의 국기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이 이탈리아는요, 이 반도국으로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죠. 북서에서 남동까지의 길이가 약 1200km에 이르고요. 총 연장 8600km의 해안선은 동쪽으로는 아드리아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오니아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면이 바다란 얘기죠. 이탈리아 반도는 이베리아 발칸 반도와 함께 이 남유럽의 3대 반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이 700m 이상의 산지가 전 국토의 약 35%를 차지하고요. 국토 면적의 42%는 구릉지대, 나머지 23%는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를 보도록 하죠. 이 따뜻하고요. 이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요. 이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온다는 점이죠. 프랑스 기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름이 건조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지중해권으로 가게 되는 경우엔 상당히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습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몸에 땀도 별로 배지 않고 비교적 쾌적하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남북으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온차가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1년 내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 특히 7, 9월에는 이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그야말로
땡볕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음료를 준비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 수돗물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특히 이 서유럽권은 이 석회 물질이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의사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사실은 뭐 한 몇 개월 정도, 한 몇 년 정도 그 물 마셨다고 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뭐 평생을 그 물을 마시고 이 석회 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시면 이 부정맥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뭐 몇 달 혹은 4, 5년 정도 그 물을 먹었다고 해서 어떤 질병에 걸리는 일은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뭐 조심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뭐 카페나 그런 데 가서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이제 소위 말하는 파는 이 물이나 음료를 마시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 에비안 같은 이 비싼 물보다는 싼 포도주나 아니면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는 점도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평균 기온은 약 15도 정도 되고요. 이 강우량은 600에서 1000mm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역사 유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콜로세움 경기장을 보도록 하죠.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을 콜로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용 인원은요, 뭐 자그마치 5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콜로세움은 사실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유럽 대륙 도처에 이 고대 로마 시기에 만든 원형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의 규모는 뭐 5만 명 정도까지 수용하는 경우는 로마밖에 없고요. 이 대부분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근처에 있던 그 네로 황제의 동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콜로세움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루어졌으며 모의해전, 동물사냥, 그리고 신화의 재현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죠. 이 네로 황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계층, 원로원 의원 계층에서는 폭군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평민 계층들 중에서는 사실상 네로를 그야말로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묘지에 이 백성들이, 이 시민들이 갖다 나온 꽃들이 이 한 40-50년간 계속 즐비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평민들의 네로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뭐 이 축원 혹은 이 네로 황제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어떤 세력에게는 뭐 폭군이고 어떤 세력에게는 또 영웅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모든 것에는 이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뭐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보더라도 이 빛과 그림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빛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만 강조하죠. 사실은 둘 다를 동시에 견주어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빛만 강조한다든지 그림자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사회 현상을 접하게 될 때 이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놓고 이 판단을 해서 좋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야지만 되겠죠. 네, 다음으로 판테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어제 강의에서 이 불란서의 빵테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스펠링은 같은데 이 나라마다 발음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것은 범신전이죠. 모든 신을,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프랑스의 빵테옹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성격이 더 강하지만 여하튼 원래 어원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장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이 고대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로마의 건축물입니다. 12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하고요. 이 로마 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 제국 내 토착신을 모두 아울러 모시는 신전이기도 하죠. 이 판테온 내부에는요, 로마의 신 더하기 이 피조물민들의 신을 모시는 공간이죠. 사실상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정복민을 자연스럽게 이 로마 제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이러한 범신론적인 판테온의 설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약간 옆으로 세서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고대 로마는 상당히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이 적을 치러 갔을 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로마의 모든 이 신에게 승전을 기원하는 이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축전을 벌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적의 이 도시의 수호 신에게 이 참배를 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의 신의 노여움을 사서 패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국의 신을 모시는 그러한 의식을 두 번째로 거행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과거 사람들에게 이 신의 재앙이라는 측면은 아주 중요한 이 결정 요소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신뿐만이 아니고 적국의 신까지도 이 노염을 사지 않기 위해서 모시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지만 이 로마 사람들의 정서, 또 다른 정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피사의 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피사시의 이 피사 대성당에 딸린 부속 건물이 피사의 탑입니다. 이 높이 55m의 종탑이죠. 이 피사 공화국은요, 사실상 유서 깊은 중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 도시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럴 거 없고요. 사실상 피사 공화국, 사실상 독립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173년 착공 시점부터 이 피사의 탑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요, 원래 피사 지방이 고대에는 늪지대였다가 이 관계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지역이라 지반이 매우 물렀기 때문이죠. 지방공사가 사실상 취약했고요. 땅 밑으로 고작 3m밖에 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방공사를 마무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피사의 탑은 이 기울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공사 도중에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를 고려하며 탑을 쌓다 보니 1372년에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200년 가까운 시간을 공사로 소요했던 것이죠. 공사 중에 기울어지자 그 위층은 그 기울어진 각도를 반영해서 수직으로 탑을 쌓고 또 기울어지니 그 위층을 다시 한번 수직으로 탑을 세운 것이 이 피사의 탑의 이 모습입니다. 갈릴레이가 이 물체가 무게에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탑에서 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과 나무로 된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갈릴레이의 실험은요, 이 비타를 만들어 무게가 다른 물체를 굴린 것이었지, 이 위에서 떨어뜨린 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던 이 갈릴레이는 상당히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냈던 과학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천문학이라는 게 있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관측을 통해서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하고 하는 이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서 사실상 이 관측을 통해서 이 천문학을 발전시킨 이 최초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활용한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 천체를 직접 관측을 통해서 이 과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이 전통 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탈리아는요, 이 각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그리고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방은요, 쌀 생산량이 많고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이 풍부해서 이 리소트 등의 요리가 발달해 있죠. 나폴리, 시칠리아 섬을 포함하는 남부 지방은요, 해산물이 풍부하고 올리브 그리고
토마토도 생산량이 많아서 이를 활용한 요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먼저 피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구운 납작한 빵에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토마토 소스 등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이 통설적인 이 이야기입니다. 이 대중적인 이 마르게리타 피자는요, 이 나폴리의 어느 피자 가게 주인이 이 이탈리아를 통일한 움베르토 1세의 왕비인 마르게리타를 위해 바질, 토마토 소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여 만든 피자를 만든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마르게리타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 진짜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인들에게는 피자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피자는 토핑이 이 각 지방마다 많이 생산되는 식자재를 얻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 종류의 피자들이 존재하고요. 나름 이 각각의 피자에는 나름의 이 이야기와 전설과 이야기들이 간직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수업이 한정되어 있는데 피자만 쭉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죠. 다음으로 이 파스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가루 반죽을 보기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파스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첨가하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 이름도 각양각색이고요. 그 종류만 해도 600여 종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파스타에는 잘 어울리는 소스도 서로 다릅니다. 이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져야만 그야말로 최상의 파스타 요리가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면과 소스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대중적인 파스타로는 가는 국수 모양의 스파게티도 있고요. 또 폭이 무척 넓고 납작한 모양의 이 라자냐도 존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약간 휘어진 짧은 원통 모양의 마카로니, 그리고 우리의 만두와 비슷한 모양의 라비올리 등도 있습니다. 아주 여러 종류의 파스타들이 존재하죠. 전통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기에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전통 문화가 이 로마 시대의 전통 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이 미녀 깐쪼네부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의 일종인 팔라초, 이 광장 문화를 상징하는 포름까지 이탈리아 곳곳에 로마 제국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깐쪼네부터 보도록 하죠. 본래 이 14,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시에 리듬을 붙여 만든 노래가 칸초네입니다. 현대에 들어 이탈리아 민요 또는 가요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칸초네가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고요. 뭐 번안가요로도 많이 불려졌던 이 노래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분들이 이 칸초네, 뭐 프랑스의 샹송 이러한 것들에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인사 갔을 때 이 칸초네나 혹은 이 샹송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또 살아있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또 접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흔히 나폴리 민요로 알려져 있는 나폴리의 칸초네가 잘 알려져 있죠. 오솔레미오, 도라오라, 소렌토로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팔라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세시대부터 짓기 시작한 귀족의 저택이나 궁정을 팔라초라고 얘기합니다. 이 팔라초의 어원은 라틴어의 팔라티움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고대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팔라티노스 언덕에 자신이 살 집을 건축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팔라초 중 대표적인 것은 피렌체의 팔라초 메디치와 이 팔라초 피티, 그리고 로마의 팔라초 파르네지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 팔라초라는 것은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팔라초라 이름 붙여진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다음으로 포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공공광장을 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부터 주로 집회 장소나 시장으로 사용되었죠. 이 포럼 주변에는 교회, 목욕탕, 도서관 등 주요 이 시설을 배치해 도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현재 남아있는 포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카피톨리노 언덕 근처에 자리한 포로 로마노입니다. 예,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로마 공화정부터 로마 제국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원전 7세기경에요. 이 테베레 강 하류에서 일어난 로마인은 기원전 270년경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기원전 27년 북쪽은 영국, 남쪽은 사하라, 서쪽은 이베리아 반도, 동쪽은 이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나라가 쉽게 발전한 것처럼 보이죠? 뭐 테르네 가방 하류에서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반도를,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그 뒤에 이제 기원전 27년경에 이 대제국을 건설한다.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는 그렇게 뭐 쉽게 나라를 건국한 것도 아니고요. 이 대제국으로 확대된 것도 팽창한 것도 아닙니다. 위기가 있었죠. 이 테베레강 하류에서 일어난 로마인들은 사실상 에트루리아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한 국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었죠.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그 독립운동의 주축이었던 귀족들이 원로원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270년경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27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240년경엔 아예 갈리아족의 침공을 받아서 로마가 거의 갈리아에 점령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내겠지만, 사실상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반면교사라고 하나요? 이 위기는 성공의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게 됐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로마 제국이 만들어졌더라, 따더라. 이거는 정말 카더라 뉴스죠. 그게 아니고 여러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 반도를 지배하고 이 이탈리아를 넘어서 이 제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사실상 이 전쟁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두 가지 선택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예가 될래? 아니면 죽을래? 이게 너무 좀 표현이 좀 그렇죠. 다들 노예나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죠. 지면 노예가 되는데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이런 표현도 좀 그렇긴 하네요. 여하튼 이 선택지가 없어요. 노예가 되든 죽든. 이거는 선택하지 말란 얘기죠. 그냥 끝까지 싸우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제3의 안을 내놓게 됩니다. 노예가 될래, 죽을래, 아니면 로마 시민이 될래. 이렇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로마 시민이 되면 자유롭잖아. 이렇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요. 대부분 그 와중에서 성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지 않고 영역을 확대시키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대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국교화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앞서 판테온에서 본 바처럼 이 로마라는 국가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바로 이 판테온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개방적이고 타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던 로마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사실상 이 관용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331년 콘스탄티노플 천도가 있게 되고요. 395년에는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 등으로 로마 제국은 공중 분해되게 됩니다.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인 오도아케르에 의해 이 서로마 제국은 멸망당하게 되고요. 이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이 역사를 지속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탈리아에서 기억해야지 될 것은 이 메르센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까를로스 사후 이 메르센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메르센 조약이 중요한 것이죠. 예, 다음으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시민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는 이 르네상스를 일으켜야 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이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치게 됩니다. 예, 이 르네상스의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 르네상스 시기는 신분제 사회죠. 예,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야말로 신분에 따라서 이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자는 곳이 신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농사꾼이 길을 가다가 뭐 눈길에 이 눈에 이 꼼짝없이 이 막혀 있는 노루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루를 잡았어요. 이 잡으면 이 평민이 그것을 먹으면 그야말로 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죠. 이 노루나 새는요, 그리고 멧돼지는 자유로운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신분인 성직자나 귀족들만 먹을 수 있지, 평민들은 땅에 종속되어 있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동물을 먹을 수가 없고 이 갇혀 지내는 가축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신분제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복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르네상스에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느끼시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동방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신분은 평민이에요. 그러면 입고 다니는 것은 누더기를 입고 다니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자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싶겠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비단 속옷을 입고요. 비단 속옷에 이제 여러 기금속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누더기를 걸치는 거죠. 그러면 누더기를 걸친 비단 옷을 입고 보석을 박아서 입었는데 위에다 누더기를 걸쳤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속옷이 보이지 않겠죠. 이 뿔을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 칼로 누더기를 북북 찢은 것이죠. 이 찢은 옷이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되면서 이 누더기가 이제 칼에 북북 찢었기 때문에 이 걸어 다니면 이 안에 있는 비단과 이 귀금속이 빛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부를 과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분제에 맞는 부과시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신데르발군과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동서 교역로의 핵심 역할을 했던 이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이 상권이 마비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17세기 이후 도시국가가 쇠퇴하게 되고 이탈리아는 열강들의 이 각축장이 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국가들은요, 해외와의 교역을 통해서 발전하는 방법 이외에 국내 산업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항상 이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하는 이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고려 시기까지는 아주 개방적인 대외 무역을 했던 국가였죠. 그러다 조선시대 세국 정책 그리고 이 해금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 외국과의 교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조선 후기에 이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게 되죠. 예,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이스탄불, 그 비잔틴,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각축장이 됐던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요,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유럽의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탈리아 각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이탈리아 통일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분열된 이탈리아에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전파되고요. 이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1861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하죠. 수도는 처음에는 토리노, 이후 피렌체로 옮겨졌다가 1870년 로마 점령에 이어 이 1871년 로마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무솔리니와 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축에 가담해 전승국이 된 이탈리아는 예, 제1차 세계대전에는 연합국 축에 참전해서 승전국이 됩니다. 이 이탈리아는 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불황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929년 전국의 혼란을 틈타 각지의 파시스트들이 무력 쿠데타에 성공하여 무솔리니 정권이 탄생하게 되죠. 사실 이러한 무솔리니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리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전리품의 대부분 프랑스와 영국이 가져갔고요. 이 나머지 국가들은 그야말로 시샘말로 떨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왜 전쟁을 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 불황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는 얻은 것도 없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서 파시스트들이 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1929년 세계공황에 대처하여 무솔리니는 파산 임박 산업과 은행에 정부 자본을 투입하는 한편 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죠.
1936년 에티오피아를 병합하고요. 이 1937년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이 세 개국이 방공협정을 체결해서 이 동맹을 구성하게 됩니다. 1940년 영국,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고요. 국내에서는 파시스트와 주둔 이 독일군에 대한 레지스탕스 운동이 격화되기도 합니다. 1943년 7월 결국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하고요. 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레지스탕스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을 주체로 하여 이탈리아 공화국이 이 정치권에서 아주 중요한 새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이 성적을 매기는 게 상당히 난처한 측면이 있습니다. LMS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계절학기에서는 이 과제도 과제 점수를 모아서 기말고사로 대체해서 성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또 다른 공지사항이 있으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과제는요. 역사적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이탈리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관광상품 기획자라면 이탈리아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켜서 상품을 기획할 것인지 A4 용지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해보는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이 관광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품을 한번 기획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이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번 제가 들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독일, 영국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